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버린 건 아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는 걸. 명훈 씨, 이혼 서류 도장만 찍으세요. 2024년 3월 12일 밤 11시. 제 손엔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임신한 아내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가짜 불임 진단서 한 장, 호텔 로비 사진 한 장, 어머니가 내민 증거에 저는 체면부터 지켰죠. 그런데 6개월 뒤 2024년 9월 3일 밤 9시 남의 작은 화실에서 불길이 솟았고 연기 속에서 아내가 배를 안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 품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엔 3천만 원 송금 내역과 제 지분을 빼앗으려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와 사촌이 제 인생을 불태웠다는 걸. 그리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회사도 체면도 다 버리기로. 이번엔 가족을 지키겠다고.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누구 편을 드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꽃길만 되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잊지 않고 늘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인주를 찍었습니다. 아내 은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명훈아,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낯선 남자와 호텔 로비를 걷는 은수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그 사진 한 장이 제 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변명을 더해?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줘. 그 사진은 누군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닫았습니다. 회사 지정 검진기관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무정자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챙겨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대표님 건강은 회사 자산이니까 우리 병원에서 받으세요. 당연한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수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명훈아, 네가 불쌍해서 내가 이러는 거다. 그 여자 뱃속의 아이, 네 핏줄이 아니야. 이혼 안 하면 회사 지분 다 날린다. 재호 삼촌이 주주총회에 이 사실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사 명예, 제 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은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알았어. 갈게. 하지만 명훈아,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배신감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은수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5년 결혼 생활의 흔적을 모두 두고 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소주 2병을 혼자 비웠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은수가 그려준 제 얼굴 스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조각들을 다시 주워 담는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3달 뒤 어머니는 제게 맞선을 주선했습니다. 재벌 이세랑 만나봐. 회사 합병에도 도움 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직 재혼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이혼한 주제에 무슨 미련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은수가 좋아하던 목련나무에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모교 개교 기념일 행사 초대장 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받아들었습니다. 은수와 처음 만난 곳이 그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행사 당일 강당은 동문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헐렁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제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은수?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수야. 천천히 돌아선 그녀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코트 사이로 드러난 불룩한 배였습니다. 임신 6개월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명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게 누구? 말끝을 흐리는 제 모습이 비겁했습니다. 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누구 아이겠어요? 제 아이죠. 명훈 씨랑은 상관없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은수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남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내 아이일 리 없어. 나는 불임이니까.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작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서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년 전 제 건강검진 어느 병원에서 받았습니까? 예. 대표님 주치의 병원 아니고 회장님께서 지정하신 곳이었는데요. 정확한 병원 이름 좀 주시겠습니까?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청담 메디컬 센터 이사장 박영숙. 박영숙은 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제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정자증이라고요?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진단 내린 적 없는데요.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제 안에 무언가가 먼저 깨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어머니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잠긴 서랍을 억지로 비틀어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낯익은 봉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꺼낸 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발급병원이 청담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제 주치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 아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명훈 지분 23%를 제호 15%, 박순자 8%로 날짜는 이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더 깊이 뒤지자 사진 봉투가 나왔습니다. 은수가 호텔 로비를 걷는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면에 적힌 메모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연기자 섭외 완료. 촬영비 300만 원 지급. 제호. 그 밑에는 은행 입금 내역서까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랍 맨 밑에서 녹음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와 재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수님, 이거면 명훈이가 이혼할 겁니다. 그래야지. 그 여자만 없으면 명훈이 정신 차릴 거야. 그런데 만약 애가 진짜 명훈이 핏줄이면 어쩌려고요? 상관없어. 애가 내 핏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미 진단서도 만들었고 박영숙한테 3천만 원 줬어. 입 다물 거야. 지분만 받으면 우리가 이사회 장악하는 거잖아. 명훈이는 바보라 눈치도 못 채.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명훈아, 새벽에 왜 이래? 저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 가짜 진단서를 만드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사 지분 때문에 제 아내를 쫓아낸 겁니까?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예상치 못한 담담한 고백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넌 그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서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했어. 재호가 이사들 설득해서 너 끌어내리려고 했잖아. 내가 지분 확보 안 하면 우리 모자가 쫓겨날 판이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을 파괴했단 말입니까? 은수 뱃속의 아이, 제 아이 맞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미 이혼했고 지분 이전도 곧 완료돼. 재호랑 합치면 우리가 23% 최대 주주야.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명훈아, 정신 차려. 지금 스캔들 나면 재호가 주주총회에서 너 해임시킬 거야.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회사요? 그딴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지금 찾아야 하는 건 제 가족입니다. 어머니가 빼앗아간 제 인생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수 씨 행적 찾아주세요.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법무팀 빼고 조사하세요. 법무팀장이 재호 편입니다. 사흘 뒤 비서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남해안 작은 어촌 마을에 계십니다. 폐교된 학교 창고를 빌려 화실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김 과장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혼자 임신한 몸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곧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은수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저를 용서해 주길.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5시간을 달려 도착한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낡은 어선들이 방파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가리킨 건물은 녹슨 철문이 달린 옛 창고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갯마을 작은 화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은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화실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노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질녘까지 저는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은수는 저녁 6시에 화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배가 불러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멈춰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언덕 위 낡은 단층 집이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틈으로 본 마당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기 옷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직접 손으로 뜬 것처럼 보이는 노란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을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화실 근처에 갔습니다.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화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가 화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 자식이 여기까지?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재호는 문이 잠긴 걸 확인하고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내일 저녁에 해. 조용히 화실만 불질러. 사람 다치게는 하지 말고. 그 여자가 가진 서류 몇 개만 없애면 돼. 그년 성격에 아마 증거 확보해 뒀을 거야.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류? 증거? 재호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급히 화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은수는 집으로 간 것입니다.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화실 뒤편 환기구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캔버스와 물감통 사이에 낡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뭔가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 밤 화실 앞을 지켰습니다. 담요를 덮고 차 안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수가 화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는구나. 하지만 저녁 9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은수가 다시 화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뭔가를 깜빡한 듯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토바이 세대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뛰쳐나갔습니다. 남자 한 명이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쟤는 뭐 하는 놈이야? 신경 꺼. 일이나 빨리 해. 한 남자가 화실 창문을 깼습니다. 유리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안에서 은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저는 뛰어들었습니다. 남자 한 명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자식들아, 안에 사람 있다고. 뒤에서 누군가 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미 화실 안으로 뿌려진 것입니다. 재호 사장님이 시킨 일이야. 서류 몇 개만 없애면 돼.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은수가 안에 있어. 남자가 다시 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팔로 막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의 배를 발로 찼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라이터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 돼. 저는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화르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화실 안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연기가 목을 조였습니다. 은수야, 어디 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캔버스가 쓰러지고 물감통이 폭발했습니다. 구석 책상 밑에서 웅크린 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재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낡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명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그녀를 감쌌습니다. 눈 감아. 내가 데리고 나갈게. 천장에서 석가래가 떨어졌습니다. 제 등을 강타했습니다. 등짝에 뜨거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배가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가방도 함께 챙겼습니다. 이게 재호가 노린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불길이 제 팔을 핥았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저는 은수를 안은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수가 제 품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수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여기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은수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은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그녀가 꼭 안고 있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을게. 이번엔 내가 지킬게.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료진이 은수를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에서 진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치료받으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여자부터 먼저요. 제 아내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무사합니다. 연기 흡입량이 많아서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갔습니다. 은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제가 불길 속에서 가지고 나온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꺼내서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재호의 대화 내용이 글자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재호에서 박영숙, 청담 메디컬 이사장으로 3천만 원, 재호에서 연기자 김모 씨로 300만 원. 세 번째는 사진의 원본 파일 메타데이터 분석서였습니다. 포토샵으로 합성된 흔적 다수 발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증여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은수가 이혼 전에 몰래 복사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확보했고,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지? 봉투 맨 밑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은수의 필체였습니다. 명훈아, 이 편지를 내가 볼지는 모르겠어. 아마 평생 볼 일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을 위해 남겨. 나는 내가 날 의심한 순간부터 이상함을 느꼈어. 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조사했어. 박영숙 병원, 재호 오빠, 사진 조작. 다 알아냈어. 하지만 내게 말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넌 어머니를 절대 의심하지 못할 사람이니까.
내가 말해도 안 믿을 거고 오히려 날 더 미워할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떠나기로 했어. 우리 아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 이 서류들은 아이가 크면 보여주려고 모았어. 아빠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행복해, 명훈아. 은수.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은수야.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은수가 눈을 떴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녀 곁으로 갔습니다. 정신 들어? 은수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방은요? 첫 마디가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어. 다 지켰어.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다. 그것만은 지켜야 했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봤어. 편지도 서류도 증거도. 은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서재에서 녹음 파일도 들었어. 재호 형이 오늘 불 지르는 것도 봤고. 다 알아. 다. 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용서해 주든 안 해주든. 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보.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응, 나 바보 맞아.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화 사건 신고합니다. 사주자는 제 사촌 강재호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호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은수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과 송금 내역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방화범들도 하나둘 검거됐습니다. 그들은 재호의 지시를 자백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담 메디컬 박영숙 이사장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명훈아.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용서요? 제 아내와 아이를 죽일 뻔하고도 용서를 바라십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회사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여도 됩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주 주주총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습니다. 이사님들과 기자들 앞에서. 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명훈아, 그러면 우리 회사가. 회사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이미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이제 저한테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훈아, 제발.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은수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어촌마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가 돌봐줄게. 은수는 망설였습니다. 같이 있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마을 빈집을 한 달 더 얻었습니다. 낮에는 은수 집 마당 일을 거들었습니다. 낡은 지붕을 고치고 벽을 칠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 주주총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은 이사진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호는 구속 상태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명훈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주식 증여 계약서 안.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이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제 지분 23%를 재호와 어머니에게 넘기는 내용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재호가 청담 메디컬 박영숙 이사장에게 보낸 3천만 원입니다. 가짜 불임 진단서를 만들기 위한 대가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영 기자에게 보낸 300만 원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외도 사진을 조작하기 위해 영 기자를 고용한 비용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로써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재호를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방화교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대표님, 어머니를 직접 고소하신 겁니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보다 소중한 건 가족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기억할 건 저를 낳아 키워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제 가족을 파괴하신 그 순간입니다.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이제 끝났어. 회사도 명예도 체면도 다 잃었어. 하지만 가슴은 가벼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 겁니다. 제 아내와 아이 곁에서.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제 사진이 실렸습니다. 어머니 고소한 28억 건설사 대표, 회사보다 가족 택한 재벌 2세, 주주총에서 폭로, 모자, 음모 드러나. 저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그 세계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재호와 박영숙, 그리고 어머니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은수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이 서류들을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은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혼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남편 서재에서 우연히 계약서 초안을 받고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재호가 연기자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 박순자가 병원장에게 금품을 준 사실 모두 확인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재호의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불법으로 취득된 것 아닙니까?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방청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세 차례 열렸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강재호, 방화교사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영숙, 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순자 사문서 위조 방조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호는 형무소로, 박영숙도 수감됐습니다. 어머니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회사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모든 사교 모임에서 퇴출됐습니다. 고급 아파트 이웃들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훈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건강하세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은수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은수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9개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은수가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명훈 씨 아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 가자. 차에 태우고 달렸습니다. 은수는 계속 신음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자궁경부 8cm 열렸습니다. 곧 출산하실 거예요. 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끝까지 함께 할게.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은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제 손을 쥔 그녀의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힘내. 조금만 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머리 보여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조금만 더 힘주세요. 은수가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으아.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응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딸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은별이. 간호사가 아기를 안아왔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눈을 꼭 감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여기 있어.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 품이 편한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안아볼래요? 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은별아, 아빠야, 많이 사랑한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제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절대 놓지 않을게.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은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요람에 눕혔습니다. 은수 곁에 앉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훈 씨도 수고했어요. 옆에 있어줘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수야. 응?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랑 다시 시작해줄래? 이번엔 제대로 할게. 평생 너만 사랑할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수가 5년 전 결혼할 때 했던 반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 내가 버린 줄 알았는데 챙겨뒀어. 언젠가 다시 끼워주고 싶었어. 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웠습니다. 사랑해. 죽는 날까지 사랑할게. 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저는 일어나 그녀를 안았습니다. 요람에서 은별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함께 마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밤마다 은별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탔습니다. 서툴렀지만 배워갔습니다. 은수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하네요. 아빠 다 됐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낮에는 화실을 다시 지었습니다. 불에 탄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망치를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2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화실이었습니다. 은수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다시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꿈이로. 나는 너랑 은별이 지킬게. 화실 옆에 작은 목공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은수가 고마워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침대네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은별이 크면 책상도 만들어줄 거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꽃이 폈습니다. 은별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마당에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동네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은별이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여러 물건 중 붓을 잡았습니다. 은수가 기뻐했습니다. 엄마 닮았나 봐요. 저는 웃었습니다. 화가 되겠네. 우리 딸.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어머니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노란색 베넷 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편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명훈아, 이건 내가 돌 때 입었던 옷이야. 할머니가 직접 지었어. 은별이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보내. 할머니는 너희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길 매일 기도한단다. 너희가 행복하면 됐어. 엄마. 저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베넷 저고리를 만졌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넷 저고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걷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침마다 저를 깨우는 목소리가 사랑스러웠습니다. 은수의 화실은 마을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찾아와 그림을 배웠습니다. 은수는 웃으며 가르쳤습니다. 저는 목공방에서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살아갈 만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돌아오시죠. 이사회에서 재선임 결의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제 자리는 여기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나도. 여기가 훨씬 좋아. 재호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재산도 압류당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방 작은 건설사의 말단 사원으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은 할머니 있대요. 은별이는 없어요? 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어. 할머니 계셔. 은별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은수를 봤습니다. 은수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예전에 고급 주상복합에서 쫓겨나 이곳으로 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백발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명훈아. 은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할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은별이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 모습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수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 사람은 용서하며 사는 거니까. 은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우리는 세 명이서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은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바다 예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예쁘지? 아빠도 이 바다가 제일 좋아. 은별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은수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명훈 씨. 응?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대표로 28억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저는 이 길을 택할 것입니다. 이 작은 행복을 택할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아빠, 별 떴어. 은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별. 저게 은별이 별이야. 평생 널 지켜줄 거야. 은별이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사랑보다 체면을 택하시겠습니까? 3년이 더 흘렀습니다. 은별이는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마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은별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그림 그리기 있어요. 그래, 우리 은별이 잘하겠네. 은별이는 엄마를 닮아 그림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은수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행복하죠? 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을 것 같아. 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목공방에서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작은 식탁, 책장, 의자. 정성껏 만든 가구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은수의 화실도 번창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은수는 웃으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명훈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 병원에 입원했어. 마지막으로 손녀 얼굴 보고 싶구나. 저는 편지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봐요. 후회하기 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명훈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은별이가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은별이 왔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별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은별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은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명훈아, 할머니 용서 못해도 괜찮아. 다만,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은별이만은 잘 키워다오. 할머니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별이한테는 할머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는 1시간 정도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은별이는 어머니에게 유치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세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수가 끓인 된장찌개, 제가 구운 생선, 은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그래, 뭐라고? 은별이가 그림을 제일 잘 그린대요. 은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딸 자랑스러워. 저도 웃었습니다. 그래, 자랑스러워. 밤이 되었습니다. 은별이를 재우고 은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별을 봤습니다. 명훈 씨, 응? 후회 없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단 1초도 후회 없어. 너희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야. 은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 왔으니까. 우리 함께니까.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죽는 날까지 사랑할게. 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28억도 대표 자리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밤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란 무엇일까?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일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이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빠, 일어나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은별이의 환한 웃음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은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좋은 아침. 은별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은수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굽는 소리, 커피 끓는 냄새. 평범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은별이를 안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은수에게 뒤에서 안겼습니다. 사랑해. 은수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행복해서. 저는 우리 가족을 봤습니다. 작은 부엌, 소박한 아침 식탁, 하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 이것이 제가 28억을 버리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파도, 갈매기가 날아갔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 아빠, 빨리 먹어요. 유치원 늦어요. 은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루.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라는 것을. 당신이라면 사랑보다 돈과 명예를 택하시겠습니까?